국내 대표적 혁신 기업으로 불린 카카오그룹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류영준 전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의 카카오페이 주식 스톡옵션 논란에 국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32조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밖에 관련 경제 내용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류영준 공동대표 내정자가 소위 이제 먹튀 논란에 휩싸여서 굉장히 그 투자자들과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뭐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지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그 계열사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주가들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그 류 대표가 자진 사퇴한 이유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카카오페이 자사주에 대한 경영진이 대량 매도를 블록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모럴 해저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화 이슈화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노조들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진 사퇴했다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자진 사퇴하고 나서도 사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는 사실 그 경영진이 다수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경영진 다수가 자사 매입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사 매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사주에 대한 매도를 블록딜 형식으로 매도를 많이 했다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들 수밖에 없고 그것도 매도 시점도 코스피 200 지수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 편입하는 당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편입이 되니까. 근데 그때에 맞춰서 대량 매도를 했다는 게 모럴 해저드 당연히 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경영진이 자사에 대한 주식을 매도한다? 그럼 뭔가 시장에서 모르는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시장 판단하거든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영향을 좀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 당연히 개인들도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요. 개인 투자자분도.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받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락업이라고 해서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받은 이제 공모 물량이 60%가 이 락업이 걸려 있거든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고스란히 보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 사주 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당연히 이게 보호예수 기간이 1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식 떨어지는 걸 고스란히 봐야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개인 투자자도 손해고 뭐 기관들도 사실 놀랬고 또한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직원들도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주가 카카오 주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한때 17만 원 돌파한 적도 있었어요. 장중에서.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보고 나왔는데 한 59,9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40%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1월 말에 23만 8,500원까지 올랐었다가 이게 또 금방 보니까 어제보다는 좀 올랐어요. 15만 1,000원 정도. 아무래도 사태 나오고 나서 좀 그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15만 1,000원 정도 한 37% 최고점보다 떨어진 상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저치 49,000원 지금 한 400원 정도. 그러니까 뭐 카카오와 관련된 모든 자회사들이 주가가 뭐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문제는 지금 증권사에서 하락기에 더 떨어질 거다 지금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카카오의 기업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더니 어떤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문제가 어떤 카카오의 묻지마 상장 전략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카카오 관련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장을 하고 또 앞으로 상장 계획이 있잖아요. 앞으로 카카오 엔터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는데 이런 모회사 자회사의 중복 상장이 어떤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상장시키는 거는요. 이제 사업이 성공하고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실 굉장히 IPO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에는요. 카카오 게임즈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21년도 8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21년도도 11월 달에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또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모회사 카카오라는 게 있고 자회사들이 계속 상장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야 이거 물적 분란이랑 뭐가 달라? 한마디로 이제는 쪼개기 상장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네. 말 그대로 뭐 그렇게 되면 카카오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 카카오의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투자하시는 모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요 계열사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예. 사실 이게 쪼개기 상장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 훼손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물론 사업이 잘 돼서 IPO 하는 거는 좋겠지만은 너무 시장을 이렇게 기업을 쪼개서 상장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시의적인 비판 어린 목소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기만 해도 이제 카카오가 등장을 하면서 IT 모바일의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문어발식 자회사를 이제 확장하면서 또 상장을 하는 모습이 네. 기존 재벌들의 어떤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 측이 지금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정 기간 임원진들도 매도 못하게 묶어놔라.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좀 강화를 하자. 그래서 예.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핵심은 이제는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양도세 회피 때문에 사실 이게 불거진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되는데 네. 스톡 옵션 행사했잖아요. 네. 그럼 팔면은 일단은 10억 원이 넘어가고 예. 당연히 대주주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옵니다. 33%나 이게 양도세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뭐 주주 명부 이제는 폐쇄일 이전에 팔면은 그 연말 이전에 팔면 예. 안 내요 또 이거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안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모럴 해저드가 이슈가 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노조의 이런 방지 대책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그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준비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경매 네,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경매 시장 가면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경매 낙찰률 떨어지고 네. 평균 응찰자 수도 지금 떨어졌는데 네. 지금 이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한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전국 아파트 낙찰률 본다 그러면 한 42.7%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50%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뭐냐면 그 낙찰 건수를 얘기하거든요. 네. 전체 물량 매물, 중에서 네. 얼마나 이제 낙찰이 됐느냐. 그런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경매를 낙찰가율 그러니까 가격의 비율이죠. 이 가격도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찰차 수도 떨어지고 있고 네. 전국 아파트가 그렇고요. 그럼 서울 아파트는 어떠냐?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다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한 정부가 대출을 완벽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경기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경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은 역시나 좀 떨어졌는데 예.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랐어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 접근성이 좋은 어느 위치 중심으로 예. 감정가 6억에 이하 보통 우리가 중저가 아파트 한마디로 보금자리라든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6억거든요, 사실. 네.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 시장에 고스란히 녹용되다 보니까 네. 경기 아파트들이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 위치 좋은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경매에 투자하시는 분들 예. 있다 보니까 경기 아파트는 조금 전국 서울과 좀 다른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네.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도 이제 수도권에다가 맞습니다. 가격까지 싸니까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지금 4차 공공사전하고 2차 민간사전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역시 그럼 경기 지역이 인기가 높겠네요. 맞습니다. 뭐 경기 지역은 뭐 고향 창릉이라든지 네. 남양주라든지 이런 쪽에 인기가 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4차 청약이 시작이 됐죠. 10일부터. 그래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물량이
신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장년층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 물량이 전체의 한 66.8%가 네. 신혼 공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거든요, 양이. 예.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7년 미만이다 하신 분들은 네. 아마 이번 기회를 사전 청약을 아마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럼 신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저는 특공이 있습니다. 뭐 예. 신혼 특공이 있겠고 예. 그다음에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일단 신혼 특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100%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하고요. 예. 혼인 기간이 짧은 다자녀 가구가 좀 유리하고요.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이것도 짧아야 됩니다. 예. 근데 자녀가 없으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신혼 기간이 짧으면 둘 다 유리하긴 한데 네.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녀가 있다 없다의 차이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신혼 특공으로 들어가시는 게 사전 청약하시는 게 좋고 예. 자녀가 없다 그러시면은 확률적으로 희망타운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청약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근데 신혼 특공이 더 인기가 많은 게 예. 사실 그 전용 84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작아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사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혼 예. 특공으로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양 창릉, 남양주 예. 왕숙 특히 고양 창릉이 아마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 게 예. 직주 근접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평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제 강서구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안에서 그래서 아마 고양 창릉 쪽이 아마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신혼 세대를 겨냥한 그런 공급이 많다는 지적이셨는데 사실 이런 젊은 세대 관련 통계 중에 지난해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처음으로 30대 이하가 40%를 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대출 문턱도 지금 높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청약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30대 이하가 사실 시장에 작년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사실 이렇게 들어왔을까? 특히 서울 아파트 쪽에 매입을 많이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네. 시장에서는 영앤 리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주식을 코로나19 이런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 돈이 다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게 자산으로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노려서 30대 이하이신 분들이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제 주위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런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고 네. 실제 통계를 봐도 그런 통계는 나옵니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8%. 예. 뭐 40대가 12.1%인데요. 놀라운 사실이 20대 이하가 5.2%였습니다. 예. 원래는 그 전에는 3점 몇 %였거든요. 네.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왔을까라고 그러게요. 본다 그러면 역시나 신흥 부자들이 뛰어들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가 굉장히 꼼꼼해요 지금. 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출을 피하는 세대, 그러니까 자산가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신흥 부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예. 이번 연도는 다르죠. 이번 연도는 이제 들어올 분은 다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대출을 껴서 들어오신 분들만 남아 있는데 예. 아시겠지만은 DSR 2단계, 3단계 뭐 1월부터 1월, 그다음에 7월 이렇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기는 힘들다 보니까 예. 아마 이번 연도는 작년과 좀 다른 양상으로 보일 것이다. 30대 이하의 예. 매입 비중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입 비중도 줄어날 것으로 뭐 전망이 되고 지금 지방을 중심으로 된 청약 미달 단지가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미분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수도권에서도 미계약 단지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럼 그만큼 이제 수요와 공급이 더 많다 보니까 네. 가격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조정은 받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할 때 항상 기본 전제 조건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나눠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대략 하락으로 이제 가지 않는다. 대세 하락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는 전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임대차 3법이 이제는 2년 갱신이 되는 게 8월에 이제는 신규 계약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전세
경제가 불안해지면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는 뭐 대출 규제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조정은 받을지언정 대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고, 근데 지방 부동산은 다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고스란히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부동산, 특히 이제 세종이라든지 대구 쪽 같은 경우에는 미달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양이 많아졌습니다. 공급량이. 양의 장사가 없듯이 공급량이 워낙 많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미달 사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락세로 지금 번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은 확실히 이제 대출 규제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대선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마다 다주택의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과연 어떻게 주자들이 어떤 경향을 내서 그게 현실화될지, 이거를 지금 현재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읽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